원래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는 뱀도 없고 맹수도 없는데 다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몸은 단기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장기 스트레스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원시인의 뇌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흔히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니라 뇌 해석입니다. 이 뇌 해석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건강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뇌톡 시청자 여러분. 뇌를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그 시작을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모금의 우유 때문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에이, 무슨 우유 마시고 사람이 쓰러져 하실 텐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개념 다이어트 우유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우유를 마셔본 참가자들이 우유 비린내가 안 나요. 맛이 훨씬 진해요 하고 감탄을 했는데요. 갑자기 한 명의 참가자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두 명의 참가자가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고요. 또 한 명의 참가자는 온몸에 발진까지 생기는 식중독 증상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의 시음회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연출된 장면이었어요. 우유는 그냥 편의점 우유였고 토한 참가자는 제작진이 사전에 심어놓은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이 참가자들이 배탈이 나고 식중독까지 났다는 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상한 우유를 마셨다는 믿음이 뇌를 통해서 온 몸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흔히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니라 뇌 해석입니다.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우리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모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뇌현실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관절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살짝 피부만 절개하고 다시 봉합을 하는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모두에서 통증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나 치료 받았어 라는 뇌 믿음 때문에 신체 반응까지 그렇게 바뀐 것이죠. 현실을 결정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뇌 해석이고 이 뇌 해석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건강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 핸드폰 사무실에 두고 왔다.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어떡하지? 나 고객 전화 놓치면 안 되는데 테이블 위에 공기까지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친구는 저녁을 전혀 즐기지 못했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에이 핸드폰 두고 왔네? 디지털 디톡스 하지 뭐 잘 됐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스트레스에 휘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을까요? 우선 타고난 뇌 하드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잘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은 작은 소리, 미묘한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뇌가 즉각 반응하는 아주 예민한 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나처럼 예민한 뇌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우리 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하고 산에 갔다가 아주 커다란 뱀을 만났습니다. 겁도 없이 동영상 찍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갑자기 뱀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뒤로 점프를 했죠. 근데 뒤따라오던 제 친구가 저보다 더 놀랐습니다. 너 올림픽 나가도 되겠다. 제가 뛴 거리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롱다리도 아닌데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뛰었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뇌가 이 뱀의 위협을 감지하고 100분의 1초 만에 생존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맹수에게 쫓기던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이 스튜디오에 곰이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 뇌는 일단 살아야 돼 하고 생존 모드로 우리 온몸을 즉시 전환을 시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간에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즉각 혈액으로 방출해서 근육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없는 장기들,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임시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뇌가 몸 전체를 도망칠 준비 태세로 만들어주는 거죠. 소화 잠깐 멈춥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로 가는 혈류를 근육으로 향하게 하니까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몸이 미끈거려야 곰한테 잡혔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땀이 납니다. 또 상처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면역 반응도 낮추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식은땀 나고 입 바짝바짝 마르고 소화 안 되고 얼굴도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스트레스도 나름 유용한 기능이 있네?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원시인의 뇌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뱀이 달려들었다, 도망쳤다, 살았다, 끝! 간단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대출이자에, 부모님 간병비에, 노후 준비에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뱀도 없고 맹수도 없는데 우리 뇌는 매일같이 외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몸은 단기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장기 스트레스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도당을 아까 계속 분비한다고 했으니까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도망치려고 혈압을 올리니까 고혈압 위험도 높아지죠. 면역 반응을 낮추니까 감염되기 쉽고 또 염증이 높아지니까 만성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잠도 망가집니다. 또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생기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의 본질은 딱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시인의 뇌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하루에 딱 한 번만 호랑이를 피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10번씩 무형의 맹수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뇌는 지치고 몸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가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정말 정신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중노년기의 스트레스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년기는 인생의 분기점이자 역할 대폭주 구간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내야죠. 집에서는 부모님 돌봐야죠. 자녀 챙겨야죠. 대출 이자에 거기다 노후 준비까지 생기려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본격적으로 실감하는 때가 이때죠.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내 건강 관리는 뒷전에 밀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스트레스 관리는 지금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역할도 다 끝났나 하는 상실감, 고립감이 커지게 되고요. 또 역할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건강마저 나빠지게 되면은 우울감과 고립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중년기에 이 노화를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면, 즉 긍정적인 노화 태도가 잘 준비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잘 만들고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스트레스 관리는 노년의 행복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무거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노년을 바라보느냐가 10년 후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중년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문장을 한번 꺼내볼까요? 스트레스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를 만든다. 노년기가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정신없던 하루가 아무 일도 없는 하루로 바뀌게 되죠. 많은 분들이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기도 하죠. 직장에서 받던 인정과 성취감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게 되면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나의 뇌 태도, 뇌 현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 나 다 끝났다 라고 해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이 왔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뇌는 해석하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잠부터 잘 자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무런 스트레스 상황이 없더라도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이 비상가동을 하게 됩니다. 수면질이 안 좋게 되면 뇌 현실도 뿌얘집니다. 뇌 현실이 흐려지면 내 스스로에 대한 건강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뭐 물어보면 다들 못 잔다 그러던데 나이 들면 원래 잠 못 자는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왜 수면질이 떨어질까요? 우선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일주일 리듬이 점점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밤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는 거죠. 또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깊은 잠은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게 더 잦아지는 거죠. 이런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둘 문제는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쉽게 축적이 되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높아지고 고립감 높아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수면 질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핵심 요소들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과 스트레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뇌가 계속 경계에 태세에 있으니까 잠을 잘 자기가 힘들죠. 또 잠을 못 자도 이 생존 시스템이 굉장히 과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아주 쉽게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침 전에는 괜찮아, 지금 비상 상황 아니야, 뱀 없어, 지금 안전해 하는 신호를 우리 뇌에게 보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나는 잠 잘 못 자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 믿음이 뇌에 새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반복해서 들려주는 얘기대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한 좋은 습관이 수면 위생인데요. 숙면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 햇빛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햇빛을 받아야 생체 시계가 리셋이 되고요. 또 그래야 뇌가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밤에도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가을 햇빛은 보약이란 말이 있죠. 저는 아침 햇빛이 보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햇빛 최소 30분 이상 받으면서 걸으면은 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흔히 겪기 쉬운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이런 스마트폰 화면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조명은 어둡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잠 안 와서 한 잔 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하긴 하지만 중간에 계속 깨게 하는 수면 분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우리가 섭취하고 나서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지나도 절반 영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마시는 커피도 잠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지금 수면 문제가 있다면 오전에 디카페인 한 잔이 답입니다. 그리고 커피 말고도 뭐 녹차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다른 카페인 함유한 식품들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면질은 좋아집니다. 근데 꼭 운동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헬스장 굳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배달 대신에 장보기 아니면 TV 보면서 스트레칭하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다 의미 있게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여기는 자는 곳이야 라고 아주 뇌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제 학생들도 보면은 침대가 자는 공간이 아니라 만능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침대에서 치킨도 먹고 통화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침대를 자는 곳으로 연관지어서 각인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오직 잘 때에만 눕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을 자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이 들려면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덮었을 때 기분 좋게 서늘한 정도가 좋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면 중간에 깼다가 다시 누웠을 때 한참 동안 잠 안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럴 때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침대를 불면과 연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거는 귀찮더라도 과감하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예를 들면 소파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 훈련으로 좀 이완시킨 다음에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에 누우시면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고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 지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면 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대만의 온천 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떼 하나 사들고 저녁 먹기 전에 노천탕을 갔는데요. 마침 이 노천 온천탕에 아무도 없었고 눈 앞에 바로 강이 있는데 색이 신기하게 옥색빛이었습니다. 하방에 나비가 날아다녔고요. 졸졸졸졸 물소리, 기분 좋게 몸을 감싸는 온천물, 거기에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라떼. 진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그냥 싹 다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매일같이 이 노천 온천탕을 갈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뇌 안에 마음의 노천 온천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10분씩 우리 뇌에게 노천 온천탕을 선물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생생히 떠올리는 겁니다. 실제 가본 장소도 괜찮고 상상 속의 장소도 괜찮습니다.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생생하게 연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 훈련을 하실 건데요. 저는 라떼 들고 노천탕까지 가는 길부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내 목욕탕 밖에 문 열고 나가서 나무 계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면서 노천 온천탕 진입을 하면은 대나무 통에서 졸졸졸졸 물이 흐릅니다. 바로 앞에 옥새 강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나비가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약한 유황 내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 따뜻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 그 풍경에 실제로 다시 들어갔다고 여겨질 만큼 오감을 총동원하실 때 우리 뇌는 우리가 실제로 그 장소에 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우리 뇌의 회복 회로를 작동시키는 아주 강력한 뇌 기반 힐링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경을 떠올리다가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따 뭐 먹지? 나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참, 나 여기 이따가 전화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 들 때 생각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딴 생각 든 걸 내가 알아차렸을 때 다시 이 풍경 속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뇌의 주의 조절 기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인데요. 꾸준히 하시면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또 딱딱하게 묻힌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이완돼서 평소와 다르게 훨씬 깊은 상태의 이완 상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 구조가 변합니다.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편안해지고 해보니까 뭔가 편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 주의 조절 이런 데 관련된 핵심 신경 회로들이 뇌 하드웨어가 바뀌어서 생기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도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강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뇌를 훈련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미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셨습니다. 뇌 회복 훈련은 하루 딱 10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계속 실천할 때 뇌가 정말 바뀌고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스트레스에 강한 새로운 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강의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고 꾸준한 실천이 뇌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결국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더는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는 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 그 평온하고 단단한 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부터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자 조용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